자정을 넘긴 한솔대학병원 응급실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처럼 소란스러웠다. 날카로운 기계음과 분주한 발소리,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 혼돈의 중심에 막 세상에 나온 두 개의 작은 생명체가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어머니인 윤서아는 창백한 얼굴로 간이 침대에 누워 희미한 의식의 끈을 간신히 붙잡고 있었다. 조산이었다. 예정일보다 2달이나 이른 출산은 산모와 아이 모두에게 가혹했다. 첫째는 우렁찬 울음소리로 자신의 존재를 알렸지만 문제는 둘째였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심각한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며 파랗게 질려갔다. 신생아 중환자실의 인큐베이터 안에서 아이의 작은 가슴은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롭게 오르내렸다. 소아과 과장인 윤지우는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이 병원에서 가장 실력 있는 의사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의 의술도 시간 앞에서 무력했다. 보호자는 아직입니까? 아이 상태가 위중합니다. 당장 수술적 처치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 상태로는 동의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다. 같은 시각 병원 최상층 VIP 병동복도를 한 남자가 걷고 있었다. TK그룹의 회장 권태민. 그의 주변 공기는 늘 섭씨 몇 도는 낮은 것처럼 차가웠다. 그는 정기적인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그것은 단순한 건강검진이 아니었다. 그의 가문의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를 확인하는 그만의 강박적인 의식이었다. 그의 뒤를 따르는 비서가 무언가 보고하려 했지만 그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그의 귓가에 아래층의 소란스러움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는 무시하려 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은 그와 상관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무전기를 통해 다급하게 외치는 간호사의 목소리가 그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산부인과 응급 환자. 윤서아 씨, 보호자분 안 계십니까? 쌍둥이 중 한 아이가 위독합니다. 윤서아.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이름 중 하필이면 그 이름이었다. 권태민의 온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1년. 그녀가 그의 인생에서 사라진 지 정확히 1년하고도 한 달이 지났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만 개의 회로가 폭발적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시간, 가능성, 그리고 지독한 운명. 그는 뒤따르던 비서의 만류를 뿌리치고 몸을 돌려 비상계단을 향해 달려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가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전쟁터와 같았다. 그는 인파를 헤치고 신생아 중환자실 앞으로 다가갔다. 유리창 너머로 작고 위태로운 생명체와 그 곁을 지키는 윤지후의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 옆 간이 침대에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 누워있는 윤서아의 옆모습이 보였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그녀였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윤지우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밖으로 나와 간호사에게 소리쳤다. 안 되겠습니다. 아이의 생명이 우선입니다. 법적 문제는 내가 책임질 테니. 당장 수술 준비.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앞을 가로막는 그림자가 있었다. 차가운 냉기를 온몸에 두른 권태민이었다. 두 남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날카롭게 부딪혔다. 윤지우는 권태민을 알아보았다. 이 병원의 최대 후원자이자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젊은 재벌.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그런 배경 따위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단지 이 위급한 상황에 나타난 낯선 남자일 뿐이었다. 무슨 일이시죠? 관계자 외에는 윤지우는 그를 막아서려 했다. 하지만 권태민의 시선은 오직 유리창 너머의 아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윤지우는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읽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혼이 부서지는 듯한 깊은 고통과 혼란이었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극히 위험한 시술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친부의 동의가 있어야만 당장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는 권태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자신의 온 의사로서의 명예를 걸고 질문을 던졌다. 당신,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까? 윤지우의 질문은 날카로운 메스가 되어 응급실의 혼란스러운 공기를 갈랐다. 모든 소음이 순간적으로 멎는 듯했다. 주변의 간호사들과 의사들, 심지어 권태민의 비서까지도 숨을 죽인 채 그의 입술만 바라보았다. 그의 대답 한마디에 지금 이 순간 꺼져가는 작은 생명의 운명과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그룹의 미래가 달려 있었다. 권태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검은 눈동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고요했다. 그의 머릿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1년하고도 한 달. 시간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그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녀를 밀어냈던 바로 그날 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올가맨 가문의 저주로부터 그녀를 지키기 위해 그는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그녀에게 이별을 고했다. 그 모든 것을 모르는 그녀는 어떤 상처를 안고 살아왔을까? 이 아이들이 만약 그의 아이들이라면 그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때로는 본능이 가장 정확한 해답을 내놓는 법이다. 그는 윤지우를 스쳐 지나갔다. 그의 어깨가 윤지우의 어깨를 밀어내는 감각은 명백한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그는 멍하니 서 있던 간호사에게 다가가 그녀가 들고 있던 수술 동의서와 펜을 거의 빼앗다시피 했다. 그의 행동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주변의 모든 혼란이 그의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차가운 복도 벽에 동의서를 대고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보호자 권태민. 그의 필체는 그의 성격처럼 강하고 단호했다. 사각거리는 펜 소리가 응급실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다. 그는 서명을 마친 동의서를 간호사의 손에 다시 쥐어주었다. 그리고는 아이가 누워있는 중환자실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수술. 지금 당장 진행해. 응급실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다. 윤지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에게 다가와 소리쳤다.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압니까? 만약 당신이 친부가 아니라면 이 아이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의사로서의 직업윤리와 한 여자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뒤섞인 외침이었다. 하지만 권태민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는 윤지후를 서늘하게 바라보며 대꾸했다. 그건 내 문제지. 당신 문제는 저 아이를 살리는 거고, 그의 말에는 토를 달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병원 스태프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권태민이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는 감히 거역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결국 병원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수술 진행을 지시했다. 신생아 중환자실의 수술 준비 등이 붉게 켜졌다. 그제야 폭풍이 몰아쳤다. 권태민의 비서는 사색이 된 얼굴로 그에게 다가왔다. 그의 휴대폰은 불이 나고 있었다.
회장님, 법무팀과 고모님께서 회장님의 행동이 그룹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시라고. 하지만 권태민은 비서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붉게 빛나는 수술실 표시 등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에게 그룹의 미래나 가문의 명예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모든 소란 속에서 그는 홀로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증명되지 않은 가능성 하나에 자신의 제국 전체를 도박판 위에 올려놓았다. 그의 시선이 수술실 표시등에서 천천히 옆으로 옮겨졌다.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채 다른 병실로 옮겨지고 있는 윤서아의 창백한 얼굴, 그녀의 젖은 속눈썹이 희미하게 떨리는 것을 보자 그의 심장이 날카롭게 저며오는 듯했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의 결심은 이미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정해졌던 것이다. 설령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너의 아이잖나. 서아야, 그것만으로도 이유는 충분해. 그의 행동은 오만함이나 권력 과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1년 동안 억눌러왔던 한 여자를 향한 지독한 사랑과 후회가 만들어낸 가장 처절한 속죄였다. 복도 저편에서 윤지우는 그런 그를 복잡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몇 시간이 지옥처럼 흘러갔다. 수술실의 붉은 등은 권태민의 핏발선 눈동자 안에서 아른거렸다. 그는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서 시간을 새겼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지친 기색이 역력한 윤지우가 걸어 나왔다. 그는 마스크를 벗으며 짧게 말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권태민의 굳어있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내려앉았다. 윤서아는 낯선 천장을 보며 눈을 떴다. 온몸이 솜처럼 무거웠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배를 매만졌다. 텅 빈 감각. 그리고 곧이어 기억의 파편들이 밀려들었다. 출산의 고통, 아이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정신을 잃기 직전의 공포. 그녀는 벌떡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간호사가 달려와 그녀를 제지했다. 산모님, 아직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녀는 다급하게 물었다. 아이들은? 제 아이들은요? 그때 윤지우가 병실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의사로서의 냉철함과 한 남자로서의 연민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서아의 침대 옆에 앉아 차분하지만 무거운 목소리로 지난밤에 있었던 모든 일을 설명했다. 둘째 아이의 위급했던 상황, 보호자가 없어 불가능했던 수술, 그리고 갑자기 나타나 모든 책임을 지고 수술 동의서에 서명한 한 남자. 서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권태민. 그 이름이 그녀의 귓가에 저주처럼 울렸다. 윤지후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가장 힘든 이야기를 꺼냈다. 서아 씨, 아이는 일단 고비는 넘겼지만 정밀 검사 결과 희귀 유전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서아의 가슴에 밝혔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선 가까운 미래에 부모의 골수이식이 필요할 겁니다. 적합한 기증자를 찾는 것이 아이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서아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절망의 구렁텅이는 끝이 없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권태민이 들어왔다. 그의 등장에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는 윤지우에게 눈짓으로 나가보라는 신호를 보냈다. 윤지우는 떠나기 전 서아에게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문이 닫히고
경실 안에는 두 사람의 침묵만이 남았다. 1년 만의 재회는 이렇게 잔인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권태민은 과거에 대해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사랑도, 원망도, 변명도 없었다. 그의 목소리는 잘 벼려진 칼처럼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이야기는 들었을 거라 생각하지. 아이를 살려야 한다. 그는 서아에게 하나의 제안. 아니, 거부할 수 없는 통보를 건넸다. 오늘부로 당신과 아이들은 내 저택으로 거처를 옮긴다. 그곳에는 최고의 의료시설이 갖춰져 있어. 그는 말을 이었다. 아이가 이식을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상태가 될 때까지 당신은 내 통제하에 모든 검사와 관리를 받게 될 거다. 이건 피로 맺는 계약이야. 아이의 생명을 담보로 한.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은 듯 보였다. 서아는 분노와 모멸감에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저항할 수 없었다. 그녀는 어머니였고,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악마와도 거래하는 존재였으니까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그녀는 두 아이와 함께 권태민의 저택으로 옮겨졌다. 그곳은 성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거대하고 아름다웠지만 높다란 담장과 숲에 둘러싸여 세상과 완벽하게 격리되어 있었다. 마치 화려한 감옥과도 같았다. 저택의 사용인들은 그림자처럼 움직였고 모든 것은 그의 통제하에 기계처럼 돌아갔다. 그녀는 저택의 한쪽 별채 전체를 사용하게 되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황량하기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잠 못 이루고 복도를 서성이다가 그녀는 복도 끝에 있는 서재의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이끌려 안으로 들어선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그곳은 서재가 아니었다.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한 개인 연구실이었다. 그녀는 홀린 듯 중앙에 있는 거대한 모니터로 다가갔다. 화면에는 복잡한 유전자 배열 지도가 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수많은 연구 노트와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이가 앓고 있는 바로 그 희귀 유전 질환에 대한 연구 자료였다. 그리고 그 연구 파일의 이름, 프로젝트 LSJ. 연구 책임자는 이서진 박사, 바로 권태민의 돌아가신 어머니의 이름이었다. 그날 이후 권태민의 저택은 윤서아에게 거대한 미스터리가 되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을 그 연구실에서 보냈다. 이서진 박사의 연구 일지는 전문적인 용어와 암호 같은 기호들로 가득했지만 같은 연구자로서 그녀는 그 안에 담긴 처절한 모성을 읽을 수 있었다. 그것은 아들을 구하기 위한 한 어머니의 필사적인 사투의 기록이었다. 며칠 동안 폭우가 쏟아지던 밤이었다. 천둥 소리가 거대한 저택을 울렸다. 서아는 창밖을 내다보며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상태는 안정적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폭풍우 치는 밤바다처럼 요동쳤다. 권태민은 왜 이 사실을 숨겼을까? 그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그녀는 고립감과 두려움에 질식할 것 같았다. 바로 그때 저택의 인터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이 깊은 밤, 이 궂은 날씨에 찾아올 사람은 없었다. 잠시 후 집사가 당황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손님이 찾아왔다고 전했다. 서아는 의아한 마음으로 현관으로 나갔다. 그리고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비에 흠뻑 젖은 채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남자. 윤지우였다. 그는 병원에서 서아와 아이들의 기록이 모두 이관되고
외부인의 접근이 철저히 차단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의사로서의 직감과 한 남자로서의 걱정이 그를 이곳까지 이끌었다. 서아 씨, 괜찮은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애틋함이 묻어 있었다. 그 순간 복도 저편 어둠 속에서 권태민이 나타났다. 그의 등장에 주변 공기가 급격하게 차가워졌다. 두 남자는 서아를 사이에 두고 마주 섰다. 한 사람은 비에 젖어 온기를 잃었지만 눈빛은 따뜻했고, 다른 한 사람은 완벽하게 차려입었지만 눈빛은 얼음장 같았다. 윤지후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떨리고 있었다. 권태민 회장,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환자를 이렇게 개인 시설에 감금하는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의료진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개인 연구실이 아니라. 권태민은 코웃음을 쳤다. 최고의 의료진 그들이 내 어머니의 병에 대해 무엇을 알지? 당신이 저 아이의 유전자에 대해 뭘 아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오만함과 함께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자의 깊은 고독이 배어 있었다. 그는 윤지우를 의사가 아닌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적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윤지우는 더 이상 그와 대화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서아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간절했다. 서아 씨, 저와 함께 갑시다. 제가 어떻게든 돕겠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합시다. 저 사람 밑에서 당신과 아이들을 고통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손이 그녀를 향해 뻗어왔다. 그 손은 그녀가 지난 1년간 의지했던 따뜻하고 안전한 동아줄이었다. 서아의 마음이 세차게 흔들렸다. 이 지독한 감옥을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서진 박사의 연구 일지를 떠올렸다. 그 안에는 현대의학이 아직 밝혀내지 못한 미지의 영역에 대한 단서들이 담겨 있었다. 어쩌면 권태민의 방식이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이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입술만 깨물었다. 그녀의 망설임을 본 권태민의 입가에 냉소가 걸렸다. 그는 이 지긋지긋한 상황을 끝내고 싶었다. 그는 윤지우를 향해, 그리고 동시에 서아를 향해 마지막 쐐기를 박는 말을 던졌다. 그의 목소리는 저주를 속삭이는 악마처럼 낮고 섬뜩했다. 돌아가. 당신들의 의학 상식으로는 이 병을 절대 이해할 수 없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비웃음과 절망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건 병이 아니야.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니까. 윤지후는 결국 돌아갔다. 그의 등 뒤로 닫히는 육중한 현관문은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 같았다. 저주라는 단어는 유령처럼 서늘하게 복도에 내려앉아 윤서아와 권태민 사이를 맴돌았다. 권태민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연구실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다. 서아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아 그의 마지막 말이 남긴 지독한 잔향에 몸을 떨어야 했다. 잠긴 문 안에서 권태민은 낡은 가죽 다이어리 하나를 금고에서 꺼냈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 이서진 박사가 남긴 마지막 유품이었다. 그는 다이어리를 펼쳤다. 그 안에는 그의 어린 시절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늘 연구실에서 살다시피 했지만 어린 아들을 볼 때면 세상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던 어머니. 그녀는 대한민국 유전학계의 천재이자 그의 유일한 세상이었다. 기억은 15살의 어느 봄날로 거슬러 올라갔다. 어머니는 현미경을 들여다보다가
처음으로 손에 미세한 떨림을 느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떨림은 점점 심해졌고 이따금씩 단어를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졌다. 천재, 과학자의 명철했던 두뇌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진단명은 잔인했다. 헌팅턴 무도병의 희귀 변종. 대뇌의 특정 신경세포가 점차 소실되는 치료법 없는 유전 질환이었다. 그날 이후 집안의 모든 웃음소리가 사라졌다. 아버지였던 선대 회장은 전 세계의 의학자를 동원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절망뿐이었다. 어머니는 자신의 운명을 직감하고 남은 모든 시간을 자신의 병을 연구하는 데 쏟아부었다. 그녀는 자신의 유전자 지도를 펼쳐놓고 자신에게 내려진 저주와 필사적으로 싸웠다. 어린 태미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기억의 마지막 페이지는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펜을 쥘 수도 제대로 말을 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앙상한 손으로 아들의 손을 잡고 이 다이어리를 건네주었다. 그녀의 눈빛은 아들을 향한 미안함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알아들을 수 없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태민아, 너는 살아야 해. 두려움에 지지 마.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유언이었다. 권태민은 다이어리에서 눈을 떼고 씁쓸하게 웃었다. 두려움에 지지 말라니. 그는 평생을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다. 자신도 언젠가 어머니처럼 쓰러질 것이라는 공포. 그리고 그 저주를 자신의 아이에게까지 물려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불안감. 그가 윤서아를 밀어냈던 이유도 그것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차마 자신과 함께 지옥을 걷자고 말할 수 없었다. 그녀를 사랑했기에 그는 기꺼이 악역이 되기를 선택했다. 그는 지친 몸을 책상에 기댄 채 잠이 들었다. 복잡한 유전자 지도와 어머니의 연구 기록이 화면에 어지럽게 떠 있었다. 밤이 깊도록 그는 과거의 악몽 속을 헤매고 있었다. 한편 서아는 아이들을 재우고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저주라는 말이 계속해서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이서진 박사의 연구 자료를 좀 더 자세히 봐야만 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의 연구실 문으로 다가갔다. 놀랍게도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책상에 엎드려 잠들어 있는 권태민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의 얼굴에는 늘 쓰고 있던 차가운 가면이 벗겨져 있었다. 그 자리에는 깊은 고통과 슬픔에 지친 한 남자의 얼굴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그가 깔고 누운 낡은 다이어리에 닿았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다이어리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이어리를 펼쳤다. 그 안에는 전문적인 연구 기록과 함께 어머니가 아들에게 남긴 짧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태민.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과학자니까.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거야.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떨리는 필체로 남겨진 마지막 문장. 만약 내가 실패하더라도 너는 포기하지 마. 이 연구의 끝에 답이 있을 거야. 사랑한다. 내 아들. says. 다이어리 사이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환하게 웃는 이서진 박사와 그녀의 품에 안겨 수줍게 웃고 있는 어린 소년. 지금의 그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순수하고 행복한 미소였다. 그 순간 윤서아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가 했던 모든 잔인한 행동들, 아이의 병에 대한 그의 집착,
그리고 그가 말했던 저주의 의미를. 그것은 증오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한 남자가 자신의 운명을 걸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벌이는 처절하고 외로운 싸움이었다. 그날 밤의 발견 이후 저택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윤서아는 더 이상 권태민을 잔인한 고용주나 미치광이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상처 입은 아들의 모습을 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지만 그 벽 너머로 아주 희미한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이의 미래라는 공동의 목표, 그리고 이서진 박사의 유산이라는 비밀을 공유한 동지가 되었다. 며칠 후 아이의 골수 이식을 위한 유전자 검사와 친자 확인 검사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TK그룹의 법무팀과 병원 관계자, 그리고 불청객인 권태민의 고모 권수희까지 회의실에 모여 결과를 기다렸다. 권수희는 이 모든 상황이 못마땅하다는 듯 노골적으로 서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의 시선을 보냈다. 서아는 애써 그 시선을 외면한 채 잠든 아이의 손을 꼭 쥐었다. 권태민은 평소와 다름없이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테이블 아래에서 굳게 맞잡은 그의 두 손은 그가 느끼는 중압감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 검사 결과는 단순히 아이의 생명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심판이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흘깃거리는 시선은 자꾸만 서아와 아이에게로 향했다. 마침내 병원의 유전학 센터장이 딱딱한 얼굴로 회의실에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봉인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회의실의 모든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센터장은 마른 침을 삼키고는 준비해온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복잡한 유전자 배열, 지도와 분석 데이터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는 전문적인 용어를 나열하며 검사 과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길게 설명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마지막 결론 페이지를 화면에 띄웠다. 따라서 상기 검사 결과에 따르면 그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기계적이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한번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마지막 문장을 읽어 내려갔다. 검체 K와 검체 Y 사이의 북의 친자 관계 확률은 0%로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순간 회의실의 모든 것이 정지했다. 시간도, 공기도, 모든 사람들의 호흡도 멈췄다. 발펜줄링, 그 숫자는 거대한 망치가 되어 윤서아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녀는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귀가 멍멍해지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럼 지난밤 그녀가 보았던 그의 고통은, 그녀가 느꼈던 연민은, 이 모든 상황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가장 먼저 정적을 깬 것은 권수희의 날카로운 웃음소리였다.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권태민을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거봐, 내가 뭐라고 했어. 저 근본도 없는 계집애한테 홀려서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어디서 굴러먹던 놈의 자식들을 데려와 감히 권씨 집안의 대를 이으려고 해. 그녀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하게 회의실을 울렸다. 병원 관계자들은 사색이 되어 어쩔 줄 몰라 했다. 윤지우는 충격에 빠진 서아의 어깨를 감싸주며 권태민을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서아를 농락하기 위한 권태민의 잔인한 연극이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권태민의 반응이었다.
그는 분노하거나 당황하거나 변명하지 않았다. 모두의 비난과 경멸이 쏟아지는 그 순간, 권태민의 얼굴은 오히려 섬뜩할 정도로 차분해졌다. 그의 눈은 분노가 아닌 차가운 분석에 빛을 띠고 있었다. 그는 머릿속으로 모든 것을 재구성하고 있었다. 너무나 완벽한 타이밍, 너무나 완벽한 공개적 망신. 이것은 단순한 오류나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누군가에 의해 완벽하게 계획된 정교한 공격이었다. 누군가가 그의 가장 깊은 비밀을 알고 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자신을 향해 독서를 퍼붓는 고모도, 당황한 병원장도, 경멸의 눈빛을 보내는 윤지우도 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충격과 혼란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윤서아에게 고정되었다. 그는 그녀에게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필사적인 신뢰의 눈빛을 보냈다. 나를 믿어줘서다. 그리고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모든 혼돈을 등지고 회의실을 걸어나갔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과학이라는 이름의 잔인한 진실과 믿음이라는 이름의 희미한 불씨만이 남아 있었다. 회의실 문이 닫히는 순간 권태민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과학이라는 이름의 판결은 그에게 미치광이 혹은 희대의 사기꾼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겼다. 권수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이사회를 소집해 그의 직무를 정지시켰고 윤서아와 아이들을 부정한 것으로 취급하며 저택에서 당장 내쫓으라고 명령했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자의 잔인한 희열이 가득했다. 그 혼돈 속에서 윤서아를 보호한 것은 윤지우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권한을 이용해 서아와 아이들을 병원의 가장 안전한 격리병실로 옮겼다. 그는 서아에게 말했다. 이제 괜찮아요. 제가 지켜줄게요. 저런 미친 사람에게서, 그리고 세상의 시선에게서.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서아는 자신이 한 감옥에서 또 다른 감옥으로 옮겨졌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권태민은 텅 빈 저택으로 돌아왔다. 하루아침에 그는 그룹의 회장에서 가문의 망신거리로 전락했다. 그의 모든 법적 권한은 정지되었고 충직했던 비서마저 권수희에 의해 해고되었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머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갔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누군가에 의해 정교하게 설계된 거대한 게임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같은 시각,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내려다 보이는 어느 펜트하우스에서 한 노인이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는 대한바이오의 박 회장이었다. 계획대로 권태민은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부하의 보고에 박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제 그가 가진 마지막 패, 즉 그의 어미가 남긴 연구일지를 스스로 내놓을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돼. 그의 진짜 목표는 TK그룹이 아니었다. 그의 목표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전학 기술, 이서진 박사의 마지막 유산이었다. 권태민은 자신의 연구실에 틀어박혔다. 세상이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지만 이 공간만큼은 그의 왕국이었다. 그는 외부와 연결된 모든 통신을 끊고 자신만의 전쟁을 시작했다. 그는 유전자 검사가 이루어진 병원, 연구실의 서버를 해킹하기 시작했다. 수백만 개의 데이터 라인과 보안 장벽 속에서 그는 단 하나의 작은 균열을 찾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밤새도록 춤을 췄다. 그는 검체가 채취된 순간부터 분석이 끝나고 결과가 보고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분단위로 재구성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연구실의 모든 직원들의 개인 파일과 출입 기록까지 파고들었다. 한편 병실에 있던 서아는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다. 윤지우는 헌신적으로 그녀와 아이들을 돌보았다. 그는 다른 기증자를 찾기 위해 전 세계의 골수 은행을 수소문했다.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권태민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가 더 안전하고 확실한 미래를 찾아주겠다고 약속했다. 모든 이성이 그가 옳다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자꾸만 다른 곳을 향했다. 그녀는 회의실을 나가던 권태민의 마지막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 절박한 신뢰의 메시지, 그리고 그녀가 보았던 어머니의 다이어리를 끌어안고 잠들어 있던 그의 고통스러운 얼굴. 과학적인 증거와 그녀의 직감이 서로 미친 듯이 싸우고 있었다. 그녀는 정말 그를 오해했던 걸까? 몇 날 며칠의 추적 끝에 권태민은 마침내 실마리를 찾아냈다. 거대한 데이터의 벽 속에서 아주 작지만 치명적인 이상 신호. 검사 당일 샘플을 직접 처리했던 한 연구원의 출입, 로그 기록 중 정확히 5분간의 데이터가 삭제된 흔적을 발견한 것이다. 전문적인 해커가 아니고서는 발견할 수 없을 만큼 교묘하게 지워진 흔적이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범인이 남긴 유일한 발자국이었다. 권태민의 눈이 번뜩였다. 그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찾았다. 그는 삭제된 로그 속에서 그 연구원의 이름을 확인했다. 이제 사냥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보이지 않는 적의 목에 그는 첫 번째 칼을 겨누었다. 윤서아는 병실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윤지우는 헌신적으로 그녀와 아이들을 돌보았고 세계 각국의 골수은행에 기증자 매칭을 요청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다.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기에 서아는 더욱 괴로웠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과학적 증거를 부정하는 비이성적인 목소리가 계속해서 울리고 있었다. 권태민의 마지막 눈빛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녀는 건강하게 잠든 첫째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아이의 눈매와 오똑한 코가 희미하게 누군가를 닮아 있었다. 그녀는 문득 과거의 한 장면을 떠올렸다. 권태민과 아직 연인이었던 시절. 그의 모교 연구실에서 데이트를 하던 날이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남긴 연구 자료를 보여주며 복잡한 유전자 지도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 집안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좀 특이해. 특히 나는 표준 검사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희귀 마커를 가지고 태어났지. 일종의 통계적 오류 같은 존재랄까. 그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말로 들렸지만 지금 이 순간 그 기억은 섬광처럼 그녀의 뇌리를 관통했다. 통계적 오류. 표준 검사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만약 그 검사가 처음부터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진행되었다면, 만약 누군가가 그의 특이성을 알고 의도적으로 표준 검사만을 고집했다면 그 결과는 오류가 아니라 완벽하게 계획된 함정이 된다. 서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연구자로서의 모든 자존심과 어머니로서의 모든 절박함을 걸고 마지막 도박을 해야만 했다. 그녀는 윤지우를 찾아갔다.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한 사람의 과학자로서 동료 과학자에게 말했다. 부탁이 있습니다. 박사님, 그날 진행했던 친자 확인 검사의 원본 데이터를 제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주세요. 윤지우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서아 씨,
이미 결과를 믿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과정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설을 설명했다. 권태민이 가진 희귀 유전 마커의 가능성, 그리고 표준 검사법이 가질 수 있는 맹점. 윤지우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다. 그는 서아가 아직 권태민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헛된 희망을 좇고 있다고 생각했다. 서아 씨, 그건 너무 희박한 가능성입니다. 스스로에게 상처만 줄 뿐이에요. 하지만 서아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건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제 아이를 위한 겁니다.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확인해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의사로서. 박사님은 환자의 생명을 희박한 가능성이라는 단어 위에 올려놓으실 수 있습니까? 그녀의 마지막 말은 윤지후의 직업 윤리와 양심을 정면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병원의 유전자 분석실에 몰래 들어갔다. 병원의 모든 기록이 잠든 시간, 두 사람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윤지우는 외부의 접근을 막는 동안 서아는 컴퓨터 앞에 앉아 원본 데이터를 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더 이상 연약한 미혼모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분야에서 가장 뛰어났던 천재 연구원 윤서아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표준 분석 프로그램을 무시하고 데이터의 가장 원초적인 배열부터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권태민이 말했던 바로 그 통계적 오류의 흔적을 찾고 있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윤지우가 초조하게 그녀를 지켜보고 있을 때 마침내 그녀의 손가락이 멈췄다. 그녀는 화면의 한 부분을 확대했다. 그곳에 있었다. 수백만 개의 정상적인 데이터들 사이에 숨어 있는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변이, 일반적인 검사에서는 노이즈로 처리되어 걸러졌을 바로 그 희귀 마커였다. 그것은 권태민이 친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가 이 세상 누구보다도 특별한 유전 정보를 가진 유일한 친부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열쇠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화면의 푸른 빛이 그녀의 결연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찾았어요. 다음 날 새벽, 병실의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위독했던 둘째 아이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이다. 아이의 심박수와 산소 포화도가 위험 수치까지 떨어지고 있었다. 윤지후와 의료진들이 아이에게 달려들어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윤서아는 차가운 유리병 너머로 죽음과 사투를 벌이는 작은 아들의 모습을 보며 온몸을 떨어야 했다. 윤지우는 사색이 된 얼굴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서아 씨, 아이의 몸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어요. 지금 당장 이식 수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간절하게 말했다. 해외 매칭을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단 하루, 아니, 몇 시간 안에 기증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의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 순간 서아의 머릿속에 있던 모든 의심과 혼란이 사라졌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어머니로서의 본능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데이터를 들고 윤지우에게 달려갔다. 박사님, 제 가설이 맞았어요. 이걸 봐주세요. 권태민 씨의 유전자에는 표준 검사로는
발견할 수 없는 키메라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윤지우는 그녀가 내민 데이터를 보고 경악했다. 서아의 가설은 더 이상 희박한 가능성이 아니었다. 그것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소름 끼치는 진실이었다. 누군가가 권태민의 특이성을 정확히 알고 의도적으로 그를 함정에 빠뜨린 것이다. 그의 의사로서의 양심과 한 아이의 생명이 저울 위에 놓였다. 그는 짧은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재검사를 진행하죠. 제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같은 시각 TK그룹 본사 대회의실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열리고 있었다. 대한바이오의 박 회장과 손을 잡은 권수희가 권태민의 경영권 박탈과 그룹 합병안을 상정하고 있었다. 그녀는 슬픈 표정으로 연기했다. 여러분, 제 조카 태민이는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회사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이사들은 박 회장의 압력과 권수희의 여론몰이에 넘어가고 있었다. 권태민은 자신의 연구실에서 그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찾아낸 연구원은 박 회장에게 매수된 사람이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다. 그가 마지막 반격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의 개인 회선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윤지우였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지금 당장 당신의 다른 신체 조직 샘플이 필요합니다. 머리카락이나 구강 상피 세포 같은 것. 이유는 묻지 말고. 권태민은 모든 것을 직감했다. 그는 즉시 김 집사를 통해 자신의 샘플을 병원으로 보냈다. 분석실의 기계는 다시 한번 밤새도록 돌아갔다. 서아와 지우는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다. 아이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이사회의 투표가 시작되기 직전 새로운 분석 결과가 나왔다. 화면에 떠오른 숫자는 그들의 모든 도박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북의 친자 관계 확률 99, 99%. 윤지우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TK그룹 이사회의 화상회의 시스템에 연결했다. 투표가 시작되려는 순간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바뀌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복잡한 유전자 지도와 친자 관계 99, 99%라는 붉고 선명한 글씨였다. 그리고 그 아래 권태민 회장의 희귀 유전적 특성 키메라 현상에 대한 소견서라는 제목과 함께 윤지우의 서명이 떠 있었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 회장의 얼굴은 돌처럼 굳었고 권수희는 비명을 질렀다. 그들의 완벽했던 게임이 한 여자의 집요함과 한 의사의 양심에 의해 완전히 뒤집힌 것이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다. 권태민은 모니터 너머의 혼란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윤서아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에 젖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분명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그의 지옥 같았던 시간에 구원을 선언했다. 권태민 씨. 찾았어요. 우리가 우리 아들 살릴 수 있어요. 우리라는 단어. 그녀가 처음으로 인정한 그 한마디가 그 어떤 승리보다도 값지게 그의 심장에 밝혔다. 골수 이식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수술실 앞의 시간은 얼음처럼 더디게 흘러갔다. 권태민과 윤서아 그리고 윤지우는 한마디 말도 없이 꺼져 있는 수술등만 바라보고 있었다. 세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어색한 긴장감이나 질투가 흐르지 않았다. 오직 하나의 생명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그들을 하나로 묶고 있을 뿐이었다. 몇 시간 후 마침내 수술등이 켜지고 주치의가 나왔다. 그는 지친 얼굴이었지만 안도감에 찬 미소를 띠고 있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아이는 정말 강한 아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아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태민이 반사적으로 그녀를 부축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댄 채 아주 오랜만에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폭풍은 끝났다. 권태민은 TK그룹의 회장 자리로 돌아왔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유령에 시달리는 외로운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지켜야 할 가족이 있는 강한 남자였다. 그는 자신이 수집한 모든 증거를 이용해 대한바이오의 박 회장과 자신의 고모 권수희를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웠다. 그들의 몰락은 빠르고 철저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쾌감 대신 씁쓸한 여운만이 남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어느 날 오후였다. 그는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 병실을 찾았다. 서아는 창가에 앉아 이서진 박사의 낡은 연구 일지를 읽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다. 태미는 그녀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그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꺼내 보였다. 어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자신을 평생 올가맨 저주에 대한 공포를.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내가 언젠가 어머니처럼 될까봐 두려웠어. 그리고 내 아이에게 이 고통을 물려주게 될까봐. 그게 죽기보다 무서웠어. 그래서 당신에게서 도망쳤던 거야. 그의 고백에 서아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녀는 그를 위로하는 대신 자신의 노트북을 열어 그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그녀가 밤을 새워 분석한 새로운 유전자 지도가 떠 있었다. 그것은 이서진 박사의 연구 위에 그녀 자신의 지식이 더해져 완성된 결과물이었다. 어머님은 거의 해답을 찾으셨어요. 이 유전자는 저주가 아니에요. 단지 아주 특별한 질문이었을 뿐이에요. 그녀는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아이가 가진 질병은 어머니의 유전병과는 다른 돌발적인 변이였다는 것. 그리고 그녀와 그의 유전자가 결합하면서 오히려 저주라 불리던 유전인자가 아이들에게는 발현되지 않도록 상호 보완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그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당신의 어머니는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당신에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면역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남겨주신 거예요. 그녀의 말은 과학적 사실을 넘어선 따뜻한 구원이었다. 권태민은 아주 오랜 시간 자신을 짓눌러 왔던 운명의 무게에서 비로소 해방되는 것을 느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몇 달 후, 한솔대학병원의 새로운 연구센터가 문을 열었다. 서진과 서아소아 희귀 유전자 연구센터. TK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윤지우가 센터장을 맡았고 윤서아가 수석 연구원으로 참여했다. 개소식 날, 권태민은 축사를 했다. 그는 더 이상 기업의 총수가 아닌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여자의 연인으로서 말했다. 개소식이 끝나고 세 사람은 연구센터 옥상에서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윤지우는 두 사람에게 진심 어린 미소를 보이고 먼저 자리를 떴다. 이제 세상은 온전히 두 사람의 것이었다. 권태민은 서아의 손을 잡았다. 그는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며 아주 오랜 시간을 돌아온 자신의 진심을 고백했다. 그날 응급실에서
나는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서명을 했지. 하지만 결국 내 생명을 구한 건 당신이었어. 서아야. 그의 목소리는 저녁 노을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서아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새벽이 찾아왔다. 두 사람의 진짜 인생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